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강의인데요. 투자처 강의 RSM 2기 원래 이제 2기 안에서 여러 이제 챕터 강의 중에 오늘은 정책 분석,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석, 그리고 투자처를 이제 얘기해 드리는 그런 강의가 5회에 걸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때에서 5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커리큘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올 한 해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 생활권 계획 같은 걸 통해서 어떤 투자 지역이 유망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저희가 이제 단가로 들으신 분 말고 또 이제 쭉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앞부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가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겪고 나와서 실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물건의 종별들은 기억을 하지만 투자처를 확실히 가면 거기서 또 어떤 걸 대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투자처 강의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분야 현장에서 계속 강의를 이제 분야 현장을 하고 있어 갖고 시간이 좀 많이 밀려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는 이제 첫 타임에서 작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올해 시장을 짚어보면서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나면 물건을 보는 이제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작년에 투자처 강의를 이제 했었어요. 그때 10,000원짜리 강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정규 강좌 한번 했었는데, 오프라인이 이제 진짜 학원 자체가 중개사 위주의 강의가 많다 보니까 실무를 강의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하는 강의 안에서는 대부분 다 단가 위주로 뭐 경매나 아니 상가나 뭐 이런 것 위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돈 되는 걸 못 찾아요. 결국은 또 강의를 또 듣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돈 되는 강의만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가 돈이 되는지만 알고 거기 가셔서 그걸 상가로 갈지 또는 뭐 토지로 갈지 이런 거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돈 되는 강의들 위주로 하니까, 제가 하는 강의들은 돈이 되는 투자처가 지금 어디고 왜 돈이 되고 앞으로 어디가 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부동산 플랫폼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은 다 아실 거예요. 플랫폼은 기차 열차를 올라가는 그 발판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포털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서 그곳에 꼭 들어왔어야만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플랫폼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흩어져 있는데, 어떤 한 논리라든가 한 어떤 그 방식만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플랫폼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을 꼭 취득하지 않아도 돈이 돼야 돼요. 지금은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물건이 갖고 있어서, 여러 물건을 갖고 있어서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무게감 때문에 뭐 양도세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부동산이 꼭 그렇게 거래로 해서만 돈이 되진 않거든요. 실제 부동산은 내가 다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히 돈이 될 수 있고, 또 부동산을 어떤 분이 소유하러 가는 과정에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해서 취득해서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 중간중간에 브릿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취득하는 걸 같이 병행한다거나, 또는 그 취득하는 과정을 돕는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지금 있는 분야 현장에서도 오늘 방송의 녹화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라도 끝나시고 뒤풀이 자리를 가실 수 있으면 오늘 가방에다가 돈이 되는 걸 들고 왔어요. 그거는 방송에서 못 나가니까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텐데, 재밌는 구조에 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게 이제 다음 챕터 시간쯤에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돈이 되는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랜드프로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R&D셋이라는 회사에서 총괄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 현장이 있으면 그 분양 현장을 방송에 소개해서 고객들이 오게 되면 물건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방송 MC를 맡고 또 패널로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토요일 날 매일경제TV에서 저희가 나가서 생방송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매일 했었는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주말에 격주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부천대학교 부동산 유통학과에서 강의를 이제 분양실무 정도로 강의를 했었고 나머지 중앙대학교 같은 데서는 CEO 과정의 투자처를 찾는 지금 이런 과정들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분들도 돈은 많은데 실제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투자처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알려드려서 투자를 많이 했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복합 상업시설 요 부분하고 서울부동산 포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웬만한 그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복합 상업시설은 몰딩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유니언스퀘어라든가 아니면 뭐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시행사분들 또는 마케팅하는 그 유통회사분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다 이런 것들 사례를 분석하거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가 만약에 고양시에 생겼다라고 하면 생기기 전부터 토지 매입부터 시작이 다 들어가요.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뒤에 저게 뭐가 들어온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다 습득이 되니까 미리미리 가서 거기서 토지를 사놓는다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스타필드가 완성이 되고 그 삼성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다 사라질 정도로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거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 정보를 교환해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케아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얼마만큼을 들어오는지를 다 이런 모임들에서 다 얘기가 돌아요. 제가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들어서 투자자분들한테 알려드리죠. 대신 이제 이게 내일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진 않으니까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내년 하반기 때에 어떤 식으로 개원을 한다. 그럼 이제 나타나는 건 중요치 않고 그게 나타났을 때 어디서 어떻게 교통 흐름이 생기니까 어느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어느 지역이 베드타운 형태로 가고 어느 지역은 또 주로 상업시설로 가고 이런 도시의 배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미리미리 가서 구입을 해 놓으시면 다 왔을 때 같이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죠.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최근에 부천에서 신세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수원 광명 들어간 IC가 어디 생기느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들어왔어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게 들어왔냐면 부천에 당아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아래. 당아래라는 곳이 어떤 거냐면 지명이 당아래예요. 근데 이 당아래라 하면 잘 모르시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알죠. 종합운동장. 이게 7호선 부천 역세권이에요. 종합운동장. 당아래 여기 있는데 당아래라는 지명은 있는데 역세권은 종합운동장역이에요. 여기 종합운동장역에 가시면 이렇게 종합운동장 이쪽에 있고 7호선 이렇게 지나가요. 그 이쪽에 부천 여월 주공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여기 산이 하나 있고 여기 농공단지가 하나 있으면서 이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당아래라는 이름으로 GTX가 뚫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구 단위가 해제될 때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제되는 것들 그리고 역세권이 들어오는 것들을 할 때 대부분 시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도시계획과 있는 분들하고 라인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이게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근데 그 승인이 떨어지는 4개월 전에 작년 7월인가 8월쯤에 요 주차장 부지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빌라 단지들이 있어요. 빌라 단지들이 감정 가격이 한 1억 2천 정도 돼서 나오는데 요 빌라에 나온 것들을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여기가 매집을 해야 된다. 가서 다 사세요. 그냥 오늘부터 가서 한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물건이 나오면 그냥 사세요. 해서 강의를 했는데 진짜 가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높은 가격에 빌라인데 한 뭐 90% 가까이 받은 것 같아. 자기 높이 썼다고 2등하고 1,000만 원 차이가 났으니까 남편한테 혼났다고 하더라고. 왜 경매를 배워놓고 그렇게 높이 쓰느냐. 저한테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잘 썼다. 무조건 전세를 넣어라. 전세를 1억인가 났어요. 요 지역이 지금 GTX 승인 떨어지고 1억 5천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거 뭐 때문에 올라요? 정보 때문에 올라요. 정보 때문에. 언제 뚫리느냐 이런 정보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반 그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저희처럼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디가 뜬다가 찍으면 돈 있으면 그냥 가서 사야 돼요. 안 사고 와갖고 물어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와 올랐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찍어주면 바로 가 사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채 빼고 다 얻어야 돼, 그죠? 사채 빼고 다 얻어서 사야 돼. 이따가 왜 그걸 사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야 돼요. 안 사시면 큰일 나. 저도 기회 되면 사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올해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 기분을 해. 우리가 이제 등산 갈 때 배낭 꾸리듯이 투자를 하기 전에 자기 투자 배낭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2018년 대한민국 부동산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옛날에는 주여 그랬는데 지금은 부동산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요즘 뭐 부동산 열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부동산이 요즘 같이 안 좋은 시기 가라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날아다녀요 부동산들이. 그리고 그 부동산 뒤에 굉장한 자금들 그 자금 뒤편에 또 비트코인도 같이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이래요.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뭘로 해요? 부동산을 전환시켜요. 왜냐하면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니까 가상화폐 돈 버신 분들이 실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산으로. 그래서 엊그저께 뭐 뉴스 브리핑에서도 흑수저한테 돈 받아서 흑수저가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니까 몰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자산. 우리가 통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 대비했을 때 얘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류가 저금리처럼 돈이 인플레 깔리는 것처럼 통화량이 많거나 또는 일본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오는 건데 재밌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런 그 경제적인 관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하고 틀리게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만 갖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강남인데 요 근처가 지금 이제 사거리잖아요. 나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쪽에 있어요. 강남역이고 이쪽이 지금 영동시장 가고 역삼 가고 교대 가고 이리로 양재 가는데 저희가 이쪽에 있죠. 요 기준으로 해서 이쪽 두 차이가 평당가 차이가 여기가 1억 5천이고 여기가 7,800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같아지고 있어. 뭐 때문에? 이쪽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이게 같아지면 여기는 달라지나요? 여기 더 비싸죠. 이쪽은 유역재가 있는 과거에 유역재가 있는 쪽이 더 비싸지는데 강남역이 그럼 오를 만큼 올랐다. 더 올라야 된다 물어봐요. 더 이상 어떻게 올라? 이제는 하도 오르니까 어디를 파요? 땅을 파. 지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더 올라요. 뭐 때문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거든. 강남이 오를 만큼 올랐다. 송파는 어때요? 송파는 더 올라야죠. 좀 있으면 나오는 회미리 아파트라든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오릅니다. 한남 뉴타운이 엊그제부로 평당 1억 2천 찍었어요. 1억 2천. 한남 뉴타운이 3구역이. 그것 때문에 좀 이따 나오지만 또 2구역, 5구역 이런 애들이 3구역 쫓아가려고 다 자기네 그 이제 내용을 다 수정하고 있죠. 지금 안 쫓아가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계획 통과할 때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평당 1억짜리 나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 재밌나 봐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 옆에 지금 미군 부대에 있는 그 수성부 부지 말고 유엔사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유엔사 부지 11건설이 매각할 때 아까 말했던 그 기업체들이 다 들어갔어요. 얼마 쓴지를 제가 알거든. 그리고 MBC 부지도 얼마 쓴지를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면 누군가도 돼도 올라가는구나. 7,700 평당 7,700에 가져간 거예요. 11건설이 1조 500억인가 뭐 그렇게 가져갔나? 뭐 가져갔는데 평당 7천만 원이면은 그거를 그 가격에 샀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가 미군 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오염이 다 돼 있어서 오염을 제거하는 데만 한 2년 걸려요. 그 한남 뉴타운이 오염 제거하는데 2년 걸리면 2년 뒤에 다 제거하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7,700만 원보다 더 올라가죠. 이 사람들은 비싸다 그랬는데 사는 거야. 그거는 삼성 우리 현대차 부지를 10조에 사는 거 똑같아요. 삼성이 4조에 샀는데 현대가 10조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미래 가치를 봤다 그래요. 지금 10조 넘어가요. 가격이. 삼성 그 라인에서. 그 라인의 뒤에 광해병원 뒷견에 60억짜리 건물을 낙찰 받아들였는데 그거 살 때 105%에 받았어요. 105%. 사람들이 욕했어요. 105%. 67억인가 받았는데. 제가 80억은 넘어가니까 괜찮다고 사신 분이 67억에 사신 분이 지금 120억 넘어가요. 그건 안 보아. 저를 안 봐. 그다음부터. 왜 안 볼까요? 뭐 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죠? 돈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 지금. 근데 사람들이 우연히 한 번이겠지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이렇게 호프집에 모여갖고 술을 먹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기 바로 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렇게 신년사를 했어요. 어느 역대 정권에서 신년에 광화문에 모여서 술 먹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먹겠어요? 팀워크 좋아, 이 사람들은. 여기 김동연 부총리 계시고, 여기 이게 김상조 위원장 계시고, 또 안에 이제 여기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시고, 다 모여서 광화문에서 호프를 2시간씩 했대요. 2시간씩 했는데, 이분들이 호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장관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2018년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가. 우리 아직 3만 달러 안 됐습니다. 이 3만 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3만 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30, 50 클럽이에요. 30, 50 클럽. 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거. 여기에 나오는 정책을 같이 써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의 가장 근본은 비교 가치를 봐야 되잖아. 어느 나라가 잘 됐어. 그럼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떤 거냐. 잘 되는 나라 다 따져봤더니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없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숫자적으로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가는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놓고 비교를 했더니 맞더라 이거야. 좀 이따 그걸 비교하신 분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맞아떨어지려면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3만이 넘어야 돼. 그래야 비교 가치가 나와. 이런 나라가 몇 군데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7개밖에 없어요. 영국이라든가 독일,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3만 달러를 넘기는 건 이 정부에 굉장히 중요해. 3만 달러 뭘로 넘겨요? 3만 달러는 이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소득으로 넘겨야 되겠죠. 3만 달러 넘겨야 돼서 여기서 모여서 뭐 했어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까 얘기해서 부동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부동산 얘기는. 다 뭐 얘기해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가셨대요.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알바생이겠죠, 그죠? 네. 3만 달러를 올리는 게 목표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부동산 얘기는 안 해. 부동산으로 돈을 올리지 않아요. 올해. 왜?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 올릴 수가 없어요. 올해는 이분들이 부동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체력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정책은 이미 다 나왔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3만 달러 소득 시대 열 거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는 데 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좀 이따 연관이 돼 있어요. 제 강의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 그죠? 듣기는 쉬운데 이게 맞나 못 맞나 이래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경제성장,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게 한다. 경제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원래는 2.6%대, 뭐 2.4%대 얘기했는데 겨우겨우 2.8 넘길 뻔 하다가 부동산 때문에 3.0을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했다? 3.0을 해보겠다는데 3.0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굉장히 고성장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8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2.8.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장세라는 건 이 사람들은 3%에 가까운 성장만 하면 돼요. 더 넘어가면 뭐가 돼요? 고성장이 돼버리고 위험해. 금리적인 문제.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저성장이다. 정부 정책이 저성장을 간다는 얘기는 성장을 낮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성장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3만 달러 한다, 견고한 성장한다는 얘기는 소득을 많이 늘리는 쪽에다가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급등은 없어야 돼. 유지가 쭉 돼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마저 떨어져 가요. 이 정부는 그래요.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튀지 말고 너무 떨어지지 않게 적당하게 유지하는 선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걸려요? 부동산이 제일 걸려. 왜 가만히 두니까 강남만 올라가거든. 지금 머리를 막 쓰고 있는데 내놓을 대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자, 경제 지표 묻자. 지표는 좋아. 국민의 삶의 질, 요것도 좋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왔어요. 요게 필요해. 지금 정책을 피는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국민이 질적으로 좀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득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질적인 삶이 목표가 되면 뭐가 가장 위험하다? 급등이 없어져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급등이 없어져. 그냥 살만 하면 가격이 안 올라.
요런 개념으로 맞추려고 해요. 지금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요런 개념들을 얘네가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작년 한 해 나왔던 정책의 대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을 맞추는 거에 맞춰 있어요. 아, 이 정권은 부동산이든 뭐든 다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득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거기다가 정책의 초점을 맞추자.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부동산인 거야. 소득을 해야 되는데 불로소득으로 보니까.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사놓으니까 올랐어. 불로소득이에요. 용납을 못해. 왜? 소득주도로 해야 되는데 소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눌러야 돼. 그래서 어디? 급등하는 걸 자꾸 눌러서 강남에만 정책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꾸준히 가되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층을 만드는 거야. 이 층이 자기들한테 뭘 주니까? 표를 주니까. 요걸 만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올해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숨어 있다. 부동산을 보실 때 정치를 빼놓고 보시면 전혀 답이 안 나와. 정치를 잘 놓고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권력은 표에서 나오는데 그 표의 대부분, 진보 정권의 표의 대부분은 젊은 층에서 나와요. 근데 이 젊은 층이 지금 어렵잖아. 소득 주도로 만들어주고 없으면 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자영업자들이 알바비를 높이니까 죽겠다고 하지만 계속 높이는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를 안 뽑아도 알바들은 자기를 뽑거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어떠냐? 작년에 이랬어요. 이게 작년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 키워드를 그냥 보시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키워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보냐? 작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혼란 시기가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권 교체가 갖고 오는 사회적인 파장은 소비 심리 회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나 더 큰 게 매수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얼어붙으면 절대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다주택자 묻어놓으니까 다주택자 뭐라 그래? 그냥 안 팔아? 얘기하는 거고 작년 말,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져서 박근혜랑 같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아 이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어느 정권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앞에 게 잘못됐는데 좀 다른 게 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소비 심리는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된 건데 규제를 아무리 때려도 매수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매수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619, 82, 12.4 요 다 어디에 있느냐? 규제가 막 나왔는데 규제 나오는 거 끝을 보니까 정책이 다 일관성이 있어요. 이 정부의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서 넘어온 정권이기 때문에 대책을 좀 많이 내놓는 편인데 과거에는 정책이 들쑥날쑥했어. 욕을 많이 먹었어. 지금은 어때요? 정책이 다 일관성이 있어요. 자, DTI 건드려 놓고 그다음에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투기 세력 건드려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세금 주거에 대한 세금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주거복지 로드맵 건드려 놓고 근데 다 일관성이 뭐냐면 유일하게 강남 지역에 있는 것들만 눌러놓는 작업인 겁니다. 근데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규제한다고 하는 게 하지 마라 규제가 아니라 그만해라야. 과거의 규제는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마. 지금은 그만해. 하지마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만해는 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강남에 오르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만하라 그만.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만할 수 있게끔만 하는 정책만 나와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보수 정권이 있다가 진보 정권으로 넘어오면 대부분 다 양쪽이 극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다만 뭐냐? 너무 한쪽만 먹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통계를 이제 냈는데 세금을 거두려고 통계를 내는데 부동산 통계를 다 내봤더니 굉장히 높아. 근데 어느 날 강남, 서초, 송파, 강동만 걷어냈더니 굉장히 통계가 낮아요. 우리 통계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제일 높은 거 제일 밑에 거 빼잖아요. 중간만 하잖아. 서울을 빼고 나서 통계를 내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대출, 가계대출
서울을 빼고 가계대출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가계대출이. 서울을 넣으니까 굉장히 높아. 잘 보시면 가계대출이 높다 하는데 IMF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가계대출은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급등한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쪽에서 누르는 얘기는 가계대출을 받지 말라 누르는 게 아니라 대출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많이 급등하지만 않게 해라. 증가만 하지 않게 해라. 이런 거죠.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까처럼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 관리 위주로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급등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자, 관리 위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지역만 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강남 4구만 걸어야 되는데 왜 서울을 다 걸었을까? 통계 때문에 그래, 통계.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 통계가 흐트러져요. 통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서울 전체를 다 걸어놨어. 만약에 강남 4구만 건드려놨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뭐 때문에? 풍선 효과 때문에. 서울을 다 건드려 놓으니까 풍선 효과가 거의 안 나요.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김포의 풍선 효과가 났는데 그 풍선 효과는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풍선 효과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올라봐야 얼마 안 올랐어. 과거는 잘못 건드리면 서울 전역이 다 오르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풍선 효과가 나도 서울의 풍선 효과는 재건축 풍선 효과인데 서울을 뺀 나머지는 일반적인 일반 분양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풍선 효과는 역세권이 있거나 기반시설이 있거나 이러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안 올라. 재건축 풍선 효과는 다 올라 그냥.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잘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앞으로 공급하려는 모든 물건의 대부분이 다 재건축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은 향후에 나오는 모든 공급 물건들이 90% 이상이 다 재건축입니다. 왜? 땅이 없어서.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은 다른 땅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을 나눴을 때 이렇게 정책이 나놓는 거는 일관성 있게 서울만 규제한 거고 그중에서 투기 세력만 규제하는 거예요. 급등을 막겠다라는 취지의 급등. 이런 것들이 작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규제가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규제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규제를 하고자 한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일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무섭잖아요. 묶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거래가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재밌는 현상은 투기 과열지구인데 매수세가 엄청나. 자, 이건 어떻게 볼 거야? 과거에 투기 과열지구면 야 여기 묶였으니까 거래가 안 된다. 그럼 사지 말자 그래. 지금은 투기 과열지구야?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잘 되면 투기 과열지구 묶었겠어?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게 양극화를 인정한 꼴이 돼버렸어. 그래서 강남 4구는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로 묶었어? 거기만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거래가 안 되니까 거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요즘엔 강남 4구에 하나를 찾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거래가 없으면 거래량이 막 나오다가 거래가 없으면 떨어져야 돼 가격이. 주식보다 그러잖아요. 거래량 없으면 가격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거래량이 왔다가 거래량이 없어졌어. 근데 가격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이게 이제 주식에서 우주 돌파예요. 뻥 뚫고 올라가는 거야.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떠. 자,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이게 시세야.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거래 시세를, 거래된 내용을 가지고 시세를 잡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다 끊겼는데 가격이 나와버리면 가격에서 거래가 나오는 순간에 단 3개만 나와도 시세가 돼버려요. 부동산의 무서움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4월 달까지 어떻게 해라 얘기했더니 안 팔고 거래가 나와. 근데 안 팔고 거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파니까 물건이 없어야 되니까 거래가 없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 비싼 값을 주면 판다는 거야. 양극화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묶였네 이 해석은 양극화가 확실히 인정이 됐다. 그래서 좋은 지역을 대놓고 드러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묶여놓은 그 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딱 보놓고 빨간색이 제일 좋은 데입니다. 어디예요? 제주도, 세종시, 그리고 강남 4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 어차피 다른 데 가봐야 다른 데 2개 사봐야 여기 하나 사느니만 못해요.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상황인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갔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싸게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했다가 경기가 올라가니까 푼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인데 이 기준금리 인상은 기존에 저금리 있을 때 이미 예고를 했어요. 내가 걷어가겠다. 그리고 외국 금리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걷어갈 것을 걷어가는 것뿐이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올려야 되는데 언제 올릴 거냐가 중요해요. 기준금리 인상이 갖고 왔다는 얘기는 실제 현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이 돈에는 저금리 돈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있어요. 네? 코인 돈도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 목적인데 자기들이 돈을 찍어서 풀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건데 여기 비트코인 누가 찍어요? 개인이 찍잖아. 그죠? 개인이 찍어서 개인이 유통하는 그런 가상화폐란 말이죠. 이게 실물화폐로 전환되는 순간에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통화량을 걷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 밖에. 그리고 그 돈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니까 지금 뭐라 거래소 폐쇄하겠다까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화폐 발행 능력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어려워져요?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도 통화량이 많게 돼버려요. 그러면 통화 조정 능력을 잃어버려요. 은행 자체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기준금리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돈이 많은 거, 지금 강남에 집을 막 사는 거, 사는 거는 강남에 집이 비싼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5만 원이 5년 전 5만 원하고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5만 원 비싼 5만 원인데 지금 5만 원 돈도 아니지, 그죠? 5만 원 갖고 뭐 닭 2마리나 먹어요? 맥주하고? 안 되잖아. 옛날 5만 원이면 파티를 했는데, 그죠? 요즘 5만 원 회식비 내면 욕 먹어요. 10만 원은 내야지. 이러면 기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되는데 언제 올릴 거냐? 9월에 올려, 9월에. 올해 6월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래서 9월에 올릴 거예요. 9월에 올리시면 이진호 교수님 9월에 올린다 진짜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월에 올립니다. 9월에. 9월까지는 금리가 안 올라. 초과이득 환수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 공급하는 공급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초과 이득이 나오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임인데 그걸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돈이 뺏기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물건을 사겠다는 얘기는 아까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초과이득 환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4천만 원 하고 5천만 원, 6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기사에서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3,800, 4,000, 4,200, 4,400 하다가 여기 없어지고 평당 6,000으로 올랐어요. 이게 어디 갔어 얘는? 이게 삶의 질이에요. 이게 뭐냐? 신축 공급하는 초과이득 환수에 걸리는 아파트든 신축을 공급하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평당 4,000과 평당 6,000의 차이는 조식 서비스에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평당 6,000짜리 아파트에는 조식 서비스가 들어가요. 호텔식 조식 서비스가. 아침을 안 해도 돼. 내려가서 먹고 나가면 돼요. 요 차이예요. 요게 없어졌어요. 분양가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더 잘 팔려. 왜? 나는 좀 누리고 살겠다. 5천이 없어졌어요. 평당 5천이. 신문 안 보시는 거죠? 뉴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찍어주면 그만 살라고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삶의 질을 추구하려면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데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천대로 올라갔어요. 이미 재건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거기에는 뭐가 있는다? 아무리 초과이득을 환수해도 좋은 거 사겠다는 취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과잉. 지금 공급과잉이라고 난리가 났죠. 막 동탄도 많다, 뭐도 많다 하는데 공급과잉이 이 공급이 어떤 과잉이냐가 중요해요.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공급 중에서 분양이 있고 준공이 있어요. 요 사이는 2년 차이가 나죠. 지금 막 분양하는 거야. 근데 언제? 2년 있다가 집이 눈앞에 나타나. 여기 입주야, 입주. 그럼 우리는 어떤 공급이 진짜 공급이냐 봐야 되죠. 분양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 망할 수도 있어. 시공사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뭐예요? 집이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공급 과잉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분양 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면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갈 거. 분양은 투자잖아요. 투자자가 있잖아. 분양 받는 사람이 피 받고 팔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많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로 누가 들어가냐? 전세가 들어가냐, 전세가.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갔을 때 많아지니까 전세가 내려가요, 가격이. 전세 안정으로 와. 전세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가장 큰 실수요자잖아요. 5억짜리 집이 4억이 전세면 4억 내고 들어가는, 4억을 낸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4억은 다 자기 돈이냐? 그 중에서 2억은 자기 돈이고 2억은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그죠? 전세가 안정화를 찾으니까 이걸 분양받았던 집주인들은 어떻게 돼요? 돈 낼 게 더 필요하죠. 그러면 못 내면 경매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돈이 많아. 낮게 가면 그냥 낮게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안 됐단 말이야. 못 버티고 나왔는데 지금 버텨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전세가 소화가 다 돼요. 하남시가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하남시가 소화가 다 됐어. 전세가 공급량이 그렇게 많댔는데 전세가 다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친히 BRT를 타고 내려가셔갖고 잠을 주무시고 BRT를 타고 다시 올라오셔요. 점심은 여기서 먹고 저녁은 집에서 먹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서울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갔다. 우리 기사가 나왔어요. 1000만 인구가 무너졌다. 왜 무너졌겠어요? 집이 비싸니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집이 비싸면 얘가 나가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직장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이 확대된 거예요. 전세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경기도민들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고 광역화됐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다니기가 편하니까. 왜 편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인구를 빼서 밖으로 놓으려고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해야 돼? 광역교통망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발달시켜 놨더니 자연스럽게 가고 전세가 풀렸어. 이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야 지금 현상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급 과잉에 대해서 더 깊이 함께 보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공급 과잉들이 어떤 공급 과잉이냐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 주택 공급 전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있고 착공이 있고 분양이 있고 준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2018년이니까 이때 보시면 준공이 51, 57, 63 더 늘어나죠. 준공은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허가는 점점 떨어져. 착공도 떨어져. 분양도 떨어져. 그럼 이거는 이때부터 했던 얘기는 이때부터 2년 전에 졌던 물건들이 지금 다 나온 건데 나왔으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물량은 반대로 줄고 있어. 가장 늘어날 때 가장 적게 분양돼. 정말 위험한 코스죠. 공급량이 아까 말했던 공급량 입주 물량이라고 한다면 입주 물량은 늘어난 게 맞는데 그럼 다음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될까? 다음 입주 물량. 그러면 순차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 그래서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요. 아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보니까 뭐 60몇만 원 공급하고 뭐 30몇만 원 공급하다 지난 겨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지금 나온 게 주거복지 로드맵이 그 50몇 페이지에 된 것 중에서 말짱 필요 없고 요거만 필요해. 요거만. 거기서 말하는 거. 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에요. 주거복지 로드맵은. 근데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거냐 보는 거야. 건설해서 공급할 거냐, 사서 공급할 거냐, 빌려서 공급할 거냐. 요건데 건설해서 빌려파는 거하고 사서 공급하는 거하고 빌려서 공급하는 거하고 자, 이 셋 중에 어디에서 어떤 게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 건설하는 거야. 왜? 없다가 생겼잖아. 그럼 공급량이죠. 매입해서 하는 건 있는 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통계에 미치질 않아요. 빌리는 거 있는 거 빌리는 거야. 건설은 없으니까 짓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많아져. 그러면 이 건설형 임대만 많아지는 거죠. 나라에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건설을 해서 공급하는 게 많아야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여기 35만 원에 지금 안 나오는데 35만 원. 근데 우리 지금 보면 합계가 35만 원이야. 올해 공급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동안 총 얼마 공급 35만 원을 건설하겠다는 거야. 나머지는 있는 거 빌려주고 있는 거 매입하고. 실제 늘어나는 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5만 호가 늘어나요. 이게 많으냐는 거야.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또 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 35만 호였어. 이명박 정부 때 45만 호. 박근혜 정부 때 57만 호야. 넘어가죠. 근데 다 못 졌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말한 35만 원 많은 거예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공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봤어.
도대체 진짜 많지 안 많은지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요 밑에가 건사년 보고서예요. 건사년 보고서. 2014년부터 없어요. 공급량이. 뭐 때문에?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없어요. 택지 공급 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올린 다음부터 LH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택지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해요? 재건축으로밖에 못하니까. 재건축은 있는 거 무너뜨리고 올리는 거잖아요. 빈 땅이 아니야. 신도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없어. 근데 빈 땅에 짓는 게 싸요. 있는 거 무너뜨리고 짓는 게 싸. 빈 땅에 짓는 게 싸잖아. 있는 거 무너뜨리려면 돈이 비싸요. 비싸면 분양가가 올라가. 지금 공급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건설사들이, 일반 매입하는 건설사들이 건물을 사서 밀고 짓는 거야. 그리고 있는 건물을 밀고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들어와. 서울에선 이런 땅이 없거든. 가격이 올라요. 진짜 공급은 준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허가 착공 분양이 없다니까. 그럼 내년부터 이 공급량이 해소되는 순간에 어떻게 될 거예요? 가격이 올라요. 물량이 없잖아. 그리고 어떤 물량이 없어요? 알짜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막 70몇만 호가 공급돼 갖고 막 공급량이 초과돼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집이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없으면 떨어지면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안 돼. 올라야 되잖아. 올라야 돼. 공급이 없어요. 가장 핵심은 이게 준공하고 나왔을 때 이거를 소화 못 해야 되는데 광역화라는 것 때문에 소화가 됐고 그리고 물량은 계속 줄고 있고 안 들어오니까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이 상황에서는 토지 가치가 올라가죠. 이제 토지만 있으면 집을 지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장이에요? 토지 시장이에요. 토지 시장. 3년 전부터 토지가 계속 가격이 올라요. 공급이 없으니까. 여기 공급은 무슨 공급? 토지 공급이에요. 토지 공급이 없으면 인허가를 할 수가 없어.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지을 거예요? 이게 팩트야, 팩트. 최근 공급과의 진실은 집이 많다가 아니라 앞으로 집 지을 땅이 없는데 이 공급량이 다라니까? 이게 해소되는 날에는 가격이 올라요. 눌림목, 눌림목. 다 해소되면 팡 떠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여기서 거래가 되다가 팡 떠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 이렇게. 그 나중에 여기서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강남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 1억을 찍는 거야. 한남 뉴타운 1억 찍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땅이 서울 시내에 한남 뉴타운만한 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비싸지, 다른 건. 자, 그래서 2018년도 부동산 키워드 볼까요? 요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자, 임대사업 등록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집은 많은데 자가 소유와 전세이비율을 보면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자가 보유율은 50%도 안 돼요. 하지만 이걸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량만 가지고 정부가 민간한테 임대주택을 다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라?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민간도 임대 공급하는 쪽에 좀 들어와라. 그럼 혜택을 줄게. 이렇게 좀 바꾸는 방향인데 이 임대사업 등록제가 하는 그 파급 효과는 어떤 거냐? 임대사업 등록하면 나중에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돼요? 임대사업자한테만 팔아야 돼. 구조가. 포괄양수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개인한테 팔면 뭘 다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돼. 근데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팔면 이놈이 이놈한테 파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내가 가져갈게 이러면 돼요. 지금 사업자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등록하면 사업자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사업자 낸 사람이 거래가 쉬워지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거래가 더 쉬워져. 또 사업자를 내면 공제받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드러내놓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강제로 하겠다. 요게 지금 올해 나온 거고. 또 하나, 신 DSR 10월 달에 이제 들어가죠. DTI는 일도 아니야. 그런 건. 뭐 담보가 안 돼. 이런 건 일도 아니야. DSR은 네가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보는데 전체 물건을 다 봤을 때 네 소득 중에서 3분의 1이 넘어가면 대출 자체를 안 해줘. 10월부터 들어와요. 10월부터. 그래서 총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봐. 부채에서 나온 이자를 봐. 그 이자 딱 봤더니 네 소득을 봐. 두 개를 비교해. 소득 대비 이자가 30% 넘어가? 대출 안 나와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소득을 늘리라는 얘기야? 부채를 줄이라는 얘기야? 부채를 어떻게 줄여 지금 상황에서? 소득을 늘리라는 얘기죠. 임대사업 등록해서 소득 늘리라는 얘기예요.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죽어요. 소득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경제생활이 어려워. 왜? 앞서 말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니까요. 소득 없으시면 안 돼요. 이제 소득을 무조건 만들어야지 경제생활이 유유하게 흘러가요.
보유세 인상안 나왔죠. 얘는 쉽지 않아. 왜?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보유세 인상안 대신 뭐가 나와요? 실거래가라네. 시세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요. 건물은 아직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법을 바꾸는 일인데 공시 가격하고 시세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시행령만 조절해도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이것까지는 보유세를 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버는 사람이나 못 버는 사람들 다 해당돼.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도 보유세가 있으면 올라가니까 욕을 먹으니까 그렇지 않고 보유세 인상 대신 시세를 현실화시키는 작업,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작업,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가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가 현실화돼요? 잘 사는 데만 현실화돼. 왜? 못 사는 데는 공시지가가 안 오를 거니까. 시골 지방 이런 데는 이게 치가 안 나. 강남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확 올리죠. 그럼 뭘로 걷어요? 재산세로. 보유세는 국세 개념이에요. 재산세는 무슨 개념이에요? 지방세 개념이잖아. 왜 여기다 올려요? 지방자치 선거해서 지방 분권화하는 게 이 정부 목표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뭐 합니까? 국토부 주관으로 도심재생 사업을 해요. 서울시가 하면은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시 잠궈놓고 국토부가 도심재생 사업을 하고 국토부 도심재생 사업하는 그 몇 개 중에서 일부는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역세권 고밀도 작업을 하죠. 그 지역이 전부 다 거점화되고 이 거점화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KTX나 GTX가 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거점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9월 달에 금리를 추가 인상해서 서서히 세금을 걷어들이는 작업들을 한다. 이게 올해 추진될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집권 2년 차에는 거의 다 경제 수장들이 좀 무너지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국내외 악재가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9월 달이에요. 1,42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신 DSR 오면은 대출 자체가 안 나가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각종 건축,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건설 경기 위축될 것이다. 이미 인허가 안 나왔어요. 일자리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 등의 조세 문제를 잘못할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같은 역풍이 오겠다. 그래서 보유세를 안 건드리고 뭘 간다?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이게 올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른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해석을 못 하셔서 그래. 왜? 이 정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못 잡으니까. 자, 그래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어떻게 이 정책을 꾸렸는지 이분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